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신윤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자본 이탈의 조짐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월의 잭슨홀 발언으로 시장에선 깊은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박문환 파트너께서는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 의지가 신흥국의 자본 유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오늘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본 유출 가능성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파월의 잭슨홀 발행으로 해서 걱정들이 참 많으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더미처럼 많은데요. 이미 수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 이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듣고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잭슨홀 미팅 이후 도드라지기 시작한 시장의 걱정거리들만 좀 뽑아서 정리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파월의 발언 이후 하루 만에 9월 FOMC 회의에서 75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64.5%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요. 50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35.5%까지 떨어졌죠. 연준이 다시 한 차례 금리를 과격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직면한 부작용으로 신흥국들에게서 자본 유출이 걱정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약 3,790억 달러가 감소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의 주장은 그보다 조금 더 극적인데요. 이 환율 변동성도 제외해야 되고 또 중국이나 중동의 석유 수출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대규모 외환 보유액을 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외의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액 감소액은 더욱 빨라서 지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가장 빠른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비상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생존 패키지하고도 같습니다. 제가 왜 굳이 생존팩에 비유했냐면 말이죠. 일단 자본 이탈이 시작되면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거의 10년마다 위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두는 것 말고는 그 외 방법으로 위기를 탈출했다라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위기가 커지면 일단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잘 준비해 둔 외환 보유고에서 이 달러를 꺼내서 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연명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또한 일단 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유로화나 위안화 등 이 로컬 통화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상 생존팩에 들어있는 달러만이 유일하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는 이 달러에 대한 존경심이 소록소록 생기게 되죠. 각 국가별 외환 보유액은 기축통화 유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많다. 그럼 그 나라는 일단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도 올라갑니다. 결국 외환 보유고란 얘기죠. 문제는 얼마만큼의 달러를 보유해야 충분하냐라는 건데요.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국제 신용 평가사들입니다. 대개 그 나라의 GDP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지정해 주는 편인데요. 각 나라마다 권고되는 외환 보유고를 뭘로? 달러로 쟁여두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열심히 차 팔아서 또 반도체 팔아서 달러를 받아서 잔뜩 쟁여뒀는데 그 달러가 휴지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질 같아서는 말이죠. 당장이라도 미국하고 단절하고 달러 세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잔뜩 쌓아둔 달러도 함께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수십 년에 걸쳐서 인민들의 피와 땀이 달러라는 형태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함부로 미국과의 단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인간의 뇌가 아무리 심각한 고통이라도 서서히 잊혀지게끔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외환 위기 같은 치명적인 고통도 대략 10년 전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서히 뇌리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달러와 외환 보유고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흐려져 가죠. 그래서 대략 10년을 전으로 외환 보유고가 작은 나라를 위기에 빠져들게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곤 했었는데요. 이른바 위기 10년 주기설의 단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달러는
리스크 프리죠. 부도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채권 만기가 됐는데 내줄 달러가 없다. 그럼 뭐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다리면 되죠. 연준에서는 따끈따끈한 달러를 새로 찍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부도가 없어요. 하지만 그 외 모든 통화는 부도 위험이 있는 신용물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안전한 달러 자산을 선호하겠죠. 만약 달러 자산을 포기하고 우리네 국채를 매수하게 하려면 금리를 더 올려줘야 돼요. 매력을 높여야만 됩니다. 이때 추가로 얹어주는 금리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채 금리가 2%,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1%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채 적정 금리는 3%가 되는 거예요. 멕시코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낮지 않습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멕시코의 적정 금리는 7%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위험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덩달아서 속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때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으로 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금리 상승에 취약한 회사들은 무너지게 되죠. 이를테면 IMF라든지 혹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런 위기에 속합니다. 또 이번처럼 갑자기 미국 금리를 막 올리게 되는 경우에도 비슷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매력이 한껏 높아지는 미국채를 향해서 모든 자본은 이탈되게 되죠. 이 대규모 자금 환류가 생기게 되면 신흥국들은 애석하게도 이걸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신흥국 국채를 찾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이자를 취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자 몇 푼 벌자고 신흥국 채권을 덜컥 매수했는데 환차손에 망가졌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해칭도 하지만 해칭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보상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금리를 올려줄 수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신흥국은 이런 대규모의 자본 이탈이 시작되면 국채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포기하고 그동안 잘 쌓아두었던 외환보유고를 꺼내서 연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 이런 일을 겪게 되면요. 달러에 대한 존경심은 커지고 모두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달러를 쟁여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축통화의 권력은 나날이 강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 달러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시키는 작업도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된다는 점이죠. 지금은 물가가 속등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그닥 많지 않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올리죠. 당연히 신흥국들의 위험은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외교관계위원회 브래드 세처 선임 연구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나라들에게서 위험이 임박했다. 이들은 애초에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쌓아두지 못한 나라들이다.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이들 나라들은 식량과 에너지 수입으로 이미 부족한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고 있는데 현 상황이 훨씬 더 길어질 경우 이들 신흥국이 외환 위기 또는 채무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국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쌓지 않아서 일부 나라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착실하게 충분히 쌓아야 된다라는 권고로도 볼 수 있죠. 이미 첫 번째 재물은 지난 5월에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로부터 시작됐어요.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대형 산유국이죠. 나이지리아에서 자본 통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좀 잘 사는 나라에 속하죠. 상대적으로 풍족한 산유국에서도 자본 통제가 시작되었다면 말이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친러 성향을 보이면서 그나마 에너지 위기로부터 좀 덜 타격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헝가리마저 외환 보유액이 19%나 쪼그라들었어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조금 덩치가 있는 나라라면 이집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외환 보유액은 올 들어 26%나 급감했어요. 6월 말 현재 남아있는 외환은 240억 달러가 고작입니다. 만약 이집트 정치권에서 특단의 긴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집트 부고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과거 ECB 총재였던 드라기가 오죽하면 총리직도 때려치우겠다라고 했겠습니까만 러시아 사태 이후 이탈리아 정치권은 더더욱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는 9월 25일에는 이탈리아에서 총선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포퓰리스트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요 포퓰리즘은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좀 가벼운 포퓰리즘이라면 오히려 우호적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족보에도 없는 돌연변이 포퓰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포퓰리스트 정당은 세금도 덜 내게 하자, 일단 돈만 좀 쓰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재정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재정 위기 때부터 남유럽에서는 일단 쓰고 재정이 펑크가 나도 구제받을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 등 북유럽의 부국들이 이 펑크난 재정을 메워줘 왔었거든요. 이탈리아도 유로화 쓰잖아요. 독일도 유로화 쓰고 이탈리아에서 부도가 난다면 결국 독일도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짜 돈 맛을 본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계속 선심성 재정을 펑펑 쓰기를 원해왔습니다. 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 때문에 이탈리아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57%까지 상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퓰리스트 정당은 지금도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바나에서 썩은 고기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게 독수리 아니면 하이에나겠죠. 이 독수리가 이렇게 선회하는 곳 아래에서는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거나 병약한 동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썩은 냄새가 폴폴 풍기는 이탈리아로 국제 투기 세력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들은 일제히 이탈리아 국채에 급락에 베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국채를 공매도하기 위해서 헤지 펀더들이 빌린 이탈리아 국채는 이달 들어서만 무려 400억 유로를 넘어서기 시작했을 정도로 말이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이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유는 결국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준의 이 폭주 어디쯤 가서 멈출 수 있을까요? 근데 연준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오바마 시절 때부터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이 실물 경제에 능통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연준의 터미널 금리를 5.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에도 4%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려서 최종적인 금리 상단은 5.5%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강력한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파월은 지금 물가가 적어도 4% 아래로 하락해야만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난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임금이 인플레이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공급망 요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리 속도를 내도 금리를 아무리 빠르게 올린다고 해도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렸던 주장과 매우 흡사하죠.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급하게 올려도 물가는 천천히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이슨 퍼먼 교수의 주장처럼 만약 터미널 금리 수준이 5.5%에 달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환 보유고가 빈약한 더 많은 나라들이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어쩔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파월의 잭슨홀에서의 표정만 본다면 저도 지금 당장 매도하고 싶습니다만 그의 발언 중에 이 세 가지의 교훈과 관련된 발언에 저는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앞부분 다 좀 떼버리고 좀 두 번째 교훈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교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경로가 설정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중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지난 1970년대처럼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되면서 그 흐름이 영구적일 것이다 라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뒤따를 때는 이를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물가가 충분히 안정적이라야만 경제 주체들이 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의사결정에 왜곡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은 결국 파월이 왜 그렇게 엄격한 어조로 발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단 강하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차단해야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터미널 금리 수준이 얼마인지는 그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까지는 매우 강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강인한 어조를 유지해서 시장에서 엉뚱한 기대치가 생기는 건 마저 차단해 버리겠다는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록 파월이 매우 강한 어조로 발언했지만 그의 진심은 무턱대고 대책 없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자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죠. 만약 파월의 진심이 제이슨 파먼 교수의 주장처럼 금리를 5.5%에 달할 정도로 계속 올리겠다는 쪽에 있었더라면 시장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당연히 2년물 금리가 덩달아 빠른 속도로 움직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이 있었던 그날 미 국채 금리는 고작 2년물 기준으로 1.06 베이스 포인트 상승했을 뿐입니다. 2년물이 뭐예요? 연준의 정책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금리인데요. 파월의 발언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파월의 발언이 터미널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요일 기준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6월 정도 금리 수준은 3.75에서 4%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는 확률이 약 42%로 가장 높게 반영시키고 있어요. 그보다 높은 4에서 4.25까지 상승할 확률은 28% 정도로 더 낮습니다. 이는 파먼 교수의 주장인 5.5%와는 여전히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소폭 상향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화요일 새벽 기준 64.5% 수준으로 고작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을 뿐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주가가 최근 조정을 보인 이유는 중립금리에 대한 생각에 잠시 혼돈을 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이 알고 있는 중립금리는 얼마였습니까? 2.25에서 2.5 정도로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잭슨홀 미팅 이후 중립금리 수준은 3%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상향 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생각이 연준의 생각에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수요일 새벽에는 연준의 넘버 3라고 할 수 있는 존 윌리엄스가 중립금리 수준이 3에서 3.5%에 달할 것이며 중립금리보다 좀 더 높은 제한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잭슨홀에서의 파월 발언 이후 주가가 조정이 좀 제법 깊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기어코 숫자로 확인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파월의 단호한 생각이 실현된다면 심각한 자본 이탈과 줄파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반영된 흐름이었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가능성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신흥국에서의 심각한 자본 이탈은 저는 지금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월 발언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230 베이스 포인트 수준에서 그냥 그럭저럭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미 국채 2년물의 금리 움직임도 크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겁을 먹고 미리 행동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다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주 추석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본 이탈의 조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잭슨홀 발언 이후 주가 조정이 신흥국에서의 심각한 자본 이탈 가능성이 반영된 흐름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파월의 발언 직후 미국채 2년물 금리나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미리 겁을 먹고 행동하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